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 캡스톤 디자인을 수강한 스포츠과학과 21학번 김봉람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Do not sleep on traditional machine learning, 즉 정통적인 머신러닝을 무시하지 말라는 제목의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최근 수면 단계 자동 분류에서 딥러닝만이 답이 아니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진행 중인 스마트 웰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되는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AI 기반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의 양이 적거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실시간 분석, 해석 가능성, 자원의 효율성 등 딥러닝이 커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 논문은 복잡한 딥러닝 대신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과 고해상도 피처 추출만으로 딥러닝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저희 시스템 설계에도 매우 실용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논문은 2023년 바이오메디컬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컨트롤에 기재되었고 총 8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서론, 본론, 결론의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수면 단계 분류 연구의 필요성과 기존 접근법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론에서는 논문이 제안한 수면 분류 시스템의 구조와 핵심적인 기술의 흐름을 소개합니다. 특히 데이터 전처리, 피처 추출, 머신러닝 모델링 이 세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어떻게 딥러닝이 없이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모델 성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연구의 한계점과 또 저희 스마트웰 프로젝트에서 줄 수 있는 시사점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해당 수면 단계 분류의 배경에는 PSG, 수면 다윈 검사가 있었습니다. 수면의 질은 신체 회복과 정신 건강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끼치며 그래서 정확한 수면 분석은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면 분석 방법은 바로 수면 다윈 검사, 영어로는 PSG라고 부릅니다. PSG는 EEG, 즉 뇌파를 중심으로 EOG, 눈의 움직임, EMG, 근육 전도도 등을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수면의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수면 단계 분류는 이렇게 수집된 신호 데이터를 30초 단위의 구간, 즉 에포크로 나누고 각 구간이 깨어 있음, 그리고 N1, N2, N3, 그리고 REM, 수면을 5가지의 단계 중 하나로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Sleep Stage Scaling, 즉 수면 단계 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논문에서는 이 수면 단계 분류 과정은 지금까지 아직도 전문가가 수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에 따라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8시간 분량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최대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평가자와 간 일치율이 완벽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석했을 때 평가자마다 수면 단계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 다른 날에 동일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도 수면 단계의 최종 평가가 대부분의 전문가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기술적인 자동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동화 기법이 연구되어 왔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딥러닝을 활용한 자동 수면 분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점과 이번 논문이 어떤 차별적인 시도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수면 단계 분류 연구의 한계점은 주로 딥러닝 기반의 접근에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CNN, RNN, 트랜스포머 등 다양한 딥러닝 모델이 수면 분석에 적용되어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이 실제 의료 환경에서 활용되기엔 여러 현실적인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저자는 딥러닝 모델은 연산 비용이 높고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여 따라서 작은 병원이나 제한된 환경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학습부터 추론까지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해석 가능성의 부족,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딥러닝은 높은 정확도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사나 환자에게 신뢰를 주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설명 가능한 AI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모델은 소규모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불안정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논문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딥러닝 없이도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만으로도 경쟁력 있는 수면 단계 분류가 가능할까? 즉, 복잡하고 연산 비용이 큰 딥러닝 모델이 아니라 해석 가능하고 자원이 적게 드는 정통적인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본 논문의 차별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논문이 흥미로운 이유는 딥러닝 없이도 딥러닝과 유사한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모델을 사용했지만 정교한 피처 엔지니어링으로 총 1048개의 고해상도 피처를 구성해 딥러닝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또 전처리부터 모델 학습까지 전체 파이프라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였고 해석 가능성과 재현성이 뛰어나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에도 바로 적용해볼 수 있다는 점이 높습니다. 특히 소규모 데이터셋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다는 점이 현실적인 활용 측면에서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연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총 4개의 공개 수면 데이터셋을 활용해 모델을 훈련하고 검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른쪽 표에 적혀있는 4개의 데이터셋이 사용되었고 사용자 수는 20명에서 78명까지 다양하며 총 기록 수는 299개에 달합니다. 이 데이터들은 모두 수면 다윈 검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로 EEG, EOG, EMG 등 다양한 신체 신호를 포함하고 있고 30초 단위로 분할된 에포크 기반 수면 주석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저자들은 일관된 조건에서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각 데이터셋에서 EEG 2개, EOG 1개, EMG 1개만을 선택해 동일한 채널 구성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모든 신호는 100Hz로 리샘플링하여 시간적 해상도를 통일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데이터셋 간 성능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데이터셋들은 서로 다른 수면평가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CEDF 시리즈와 STEDF는 RNK 규칙을 따르고 있고 MSSS3는 ASMM 규칙을 기준으로 수면 단계를 주석 처리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RNK 규칙은 수면 단계를 1, 2, 3, 4단계로 나눈 뒤 3, 4단계를 N3, 즉 깊은 수면 방식으로 묶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반면 AASM 규칙은 수면 단계를 딱 5단계로 W, Wake, 깨어있음, N1, N2, N3, REM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수면 단계의 구분 방식이 조금씩 서로 달라 다른 기준으로 라벨링된 데이터를 동시에 잘 학습해서 처리하는가가 성능의 중요한 관건으로 소개했습니다. 논문에서는 복잡한 전처리가 아닌 현실적인 수준의 단순 전처리만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50Hz 또는 60Hz 전력선 노이즈, 즉 파워라인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어서 밴드패스 필터링을 통해 분석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EEG, EOG 신호는 0.4Hz에서 30Hz 사이의 신호만을 사용하였고 근전도 EMG는 0.5Hz에서 10Hz 사이의 신호만 남겼습니다. 즉, 각 신호에서 정보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대역만 추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해당 논문에서 복잡한 아티팩트 제거나
소독 마스킹 같은 고급전 처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눈 깜빡임, 센서 노이즈 같은 복잡한 잡음을 따로 제거하지 않고 수면 기술자가 후작업으로 데이터를 지우거나 편집하는 작업도 생략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단순하게 전처리를 한 이유는 해당 논문이 현실적인 수면 분석 시스템을 지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병원이나 웨어러블 환경에서는 복잡한 전처리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간단하고 자동화 가능한 방식으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실험해 본 것입니다. 이제 이 전처리된 신호를 기반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처를 추출했는지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처리를 마친 다음 단계는 피처 추출, 즉 각 30초 단위의 에포크에서 의미 있는 수치들을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이 논문에서 피처 추출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특징적입니다. 첫 번째는 다중해상도의 접근입니다. 즉, 현재 에포크의 정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이후 에포크의 피처들도 함께 반영하여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수면 단계의 전이 패턴을 더 잘 포착할 수 있고 모델이 문맥을 이해하듯 쉽게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중 도메인의 구성입니다. 신호를 한 가지 방식으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 엔트로피 영역 등 여러 관점에서 피처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추출한 피처는 총 1048개에 달합니다. 이 작업은 수작업이 아니라 기존의 파이썬 기반 라이브러리인 야사와 TS-Flash를 활용해 수행되었습니다. YASA는 수면 생체 신호 분석에 특화된 파이썬 라이브러리고 TS-Flash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통계적 피처를 자동적으로 추출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를 통해 논문에서는 고해상도 수면 특징 벡터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다중시간창 기반 피처 추출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에포크, 즉 30초 구간에 대해서 30초, 60초, 90초의 서로 다른 길이의 창을 동시에 적용하여 각각의 피처를 추출합니다. 즉, 짧은 창은 빠른 반응, 긴 창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패턴을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초 구간에 갑작스러운 EMG 스파이크 같은 이상값이 발생했다고 해도 60초나 90초 창에서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희석되기 때문에 잡음에 덜 민감한 견고한 피처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각 이포크마다 서로 다른 창 길이로 피처를 추출하고 또 시간 방향으로 앞뒤 이포크들을 함께 활용하고 있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 문맥과 상호 안정성을 동시에 반영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째로 다중도메인 피처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신호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서 서로 보완적인 피처를 구성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영역 피처입니다. 신호의 평균, 표준 편차, 복잡도 등 시계열 신호의 기본적인 통계적 특성을 추출해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파수 영역 피처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뇌파 대역에 얼마나 에너지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밴드 파워나 주파수 중심을 나타내는 스펙트럴 센트로이드 같은 값들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등 다양한 주파수 대역이 서로 다른 수면 단계 또는 인지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트로피 기반 피처입니다. 신호의 복잡성과 무질서성을 수치화하여 수면의 안정성과 각성 상태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피처를 뽑아내어 어느 한 영역에서 이상치나 노이즈가 생겨도 나머지 영역의 피처들이 그 영향을 상쇄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모델이 더 견고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해당 논문은 시간, 주파수, 엔트로피라는 서로 다른 도메인 정보를 조합하여 노이즈에 강하고 안정적인 피처 벡터를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적으로 피처 추출 방식이 갖는 장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처 구성 자체가 시간적 관계를 방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모델이 별도로 시계열 구조를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즉, LSTM이나 트랜스포머 같은 복잡한 구조 없이도 시간 흐름에 따른 수면 단계 변화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피처 추출은 모두 파이썬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통해 손쉽게 구현할 수 있어서 개발과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셋째, 실제 처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논문에 의하면 12시간 분량의 수면 데이터를 기준으로 약 20초 이내에 모든 피처 추출이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성된 피처를 기반으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두 가지 모델을 비교 적용했습니다. 하나는 로지스틱 회기, 다른 하나는 캣부스트입니다. 먼저 로지스틱 회기는 가장 대표적인 선형 분류 모델입니다. 입력된 피처 벡터와 수면 단계라는 출력값 사이의 선형 관계를 학습하여 각 클래스를 분류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모델에 퀀탈 변환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각 피처의 분포를 백분위 단위 기반으로 변환하여 데이터가 갖고 있는 왜곡된 분포를 정교화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피처가 치우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균등하게 퍼진 형태로 변환하여 모델이 모든 피치를 균등하게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모델은 캣부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 계열의 비선형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순차적으로 학습시켜 오차를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캣부스트는 범주형 데이터 처리에 강하고 과적합을 억제하면서도 복잡한 관계를 잘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가장 머신러닝에 단순하고 쉬운 로지스틱과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캣부스트로 두 머신러닝 간에서도 두 가지의 성능 비교를 위해 두 모델을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 평가 및 결과 해석입니다. 일단 논문에서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수면 단계 분류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의 대표적인 평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마크로 F1 스코어로 이 지표는 각 수면 단계별로 개별 F1 스코어를 구한 후 그것을 평균 내어 전체 모델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클래스의 불균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N2처럼 데이터가 많은 단계와 N1처럼 데이터가 적은 단계가 같이 있을 때 MF1은 이를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류 균형을 더 잘 반영해줍니다. 두 번째, 정확도는 전체 예측 중 정답의 비율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지표지만 데이터가 불균형할 경우에는 모든 클래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MF1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코엔스 카파. 이 지표는 우연히 맞췄을 가능성을 보정한 정확도 지표입니다. 특히 수면 단계처럼 평가자 간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작업에서는 사람이 수동으로 내린 판단과 모델의 예측 사이의 일치도와 신뢰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논문은 모델의 단순 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균형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모델을 다양한 수면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 실제 성능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표에서는 각 데이터셋별로 적용된 캣부스트 모델의 마이크로 F1 스코어, 아큐러시, 그리고 카파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CEDF20과 STEDF 데이터셋인데요. 이 두 데이터셋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수면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논문에서 제안한 머신러닝 모델이 딥러닝 모델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SCEDF20의 경우 캣부스트 모델이 F1 0.810, ACC 0.866, K 0.816의 매우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즉,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복잡한 딥러닝보다 잘 설계된 피처, 그리고 간결한 머신러닝 조합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MASS SS3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대규모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도 캣부스트 모델은 F1 0.817, 아큐러시 0.867, 카파 0.803으로 딥러닝 기반 최신 모델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데이터가 많아도 성능이 무너지지 않고 전통적인 머신러닝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 특히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기존 딥러닝 기반 수면 분류 모델들과 성능 면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슬라이드에 강조된 붉은 박스들은 모두 논문에서 제안한 로지스틱 레귤레이션 기반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F1 기준 0.79에서 0.80 이상의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으며 ACC나 카파 수치 또한 거의 모든 비교 대상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수준을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복잡한 딥러닝 기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단순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로지스틱 모델은 딥러닝 모델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의 성능을 유지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비교표는 논문의 핵심 주장인 단순한 모델과 잘 설계된 피처만으로도 복잡한 딥러닝 모델에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실험 결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논문에서 추출한 1048차원의 피처 벡터를 PCA,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2차원 공간으로 축소하여 시각화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SCEDF78 데이터셋의 결과이며 보시는 것처럼 각 점은 하나의 이포크에 해당하는 피처 벡터이고 색깔은 해당 수면 단계의 라벨을 나타냈습니다. 즉, 색이 비슷한 점들이 잘 모여 있다면 그 수면 단계가 피처 공간에서 잘 구분되어 있다는 뜻으로 실제로 이 결과에서는 N3, 깊은 수면과 REM, 꿈 수면 같은 미세한 차이가 나는 단계들이 서로 명확히 분리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생리학적으로도 타당한데 N3는 아주 느리고 안정적인 델타파가 주로 나타나는 반면 REM은 EEG와 EOG가 깨어있을 때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리 결과는 논문에서 구성한 피처 벡터가 실제 논문 단계의 생리적 특성과도 잘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 피처 벡터는 단순히 기계가 분류하기 좋은 숫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수면 단계 자체를 표현하는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있는 고차원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처 설계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은 사전에 정의된 피처들을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따라서 센서가 바뀌거나 수면 단계 기준이 바뀌는 등 환경이 달라질 경우에는 피처를 다시 설계하거나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딥러닝에서는 이러한 피처들을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이 논문이 시계열 구조를 직접적으로 학습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LSTM이나 트랜스포머와 같은 딥러닝 모델은 입력 데이터를 순서대로 처리하면서 이전 수면 단계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상태가 갑자기 변했는지와 같은 시간 흐름 자체의 패턴을 모델 내부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런 시간 정보를 앞뒤 에포크에 피처를 붙여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즉 시간 흐름을 직접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피처 형태로 우회적으로 주어진 정보만 참고한다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N2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된 뒤에야 N3로 넘어간다든지 갑작스럽게 N3에서 깨는 경우는 드물다는 전이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 방식은 그런 전이의 자연스러운 순서를 내부적으로 학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정된 피처 구성에 의존하는 모델은 예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나 새로운 데이터 환경에서는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학습된 피처 조합이 새로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전통적인 머신러닝 접근의 구조적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리뷰하면서 저는 단순한 모델 성능 분석을 넘어 저희 프로젝트 스마트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도 몇 가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로우 데이터를 바로 쓰기보다 구조화된 피처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EEG나 심박수와 같은 생체 신호를 로우 데이터로 입력하여 딥러닝 모델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해당 논문을 통해 로우 데이터를 피처 벡터로 정리한 등 간결한 모델로 분류하는 게 성능과 해석력 모두에서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데이터셋이
그닥 크지 않은 소규모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이 논문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TS-Flash나 와사 같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초기 전처리, 피처 추출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희도 초기에 이 방식으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 가능한 모델이 의료 모델에서는 사용자 피드백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스마트웰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건강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럴 경우 단순히 이상함이라고 말해주는 모델보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구조가 의료 모델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각 수면 단계가 어떤 피처 패턴으로 구분되는지 PCA까지 제공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고 저희도 스마트웰 결과 설명 방식에 해당 부분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모델보다 좋은 피처 설계가 핵심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어떤 모델을 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해당 논문을 보고 나서 오히려 좋은 피처를 만들면 모델은 심플해도 된다는 중요한 전략적 시야를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프로젝트에서 무작정 복잡한 모델을 쓰기보다 어떤 피처를 어떻게 뽑으실 건가에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